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또 취재를 하시고 또 그런 내용으로 또 책을 쓰신 기자분, 지금은 이제 작가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ETF 그리고 또 주식, 코스피나 미국 주식 전반적으로 우리 재테크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우리 홍순빈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우리 뷰티풀 출연은 처음이시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투자자들을 위해서 주식 기본서인 최소한의 주식 투자를 쓴 매일경제신문의 홍순빈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증권부에 와서 주식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가 딱 하락장이었거든요. 지금과 다른 하락장 때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좀 스파르타식으로 배웠었습니다. 이 주식의 기본 개념과 국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취재 현장에서 만난 투자 대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양한 주식 이야기들을 듣고 배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현재 저희 회사 유튜브, 증권투자 유튜브, 재테크 유튜브인 매경 자이언트에서도 출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 인사이트 코너인 스토커도 진행을 하면서 국내 증시 핫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렇게 발로 뛰면서 취재하시고 이런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책을 내셨습니다. 제목이 최소한의 주식 투자.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라고 아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책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간결하게 정말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입문하기에 딱 좋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매경의 자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 때 제가 출연을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자님하고 같이 유튜브 출연도 하고 끝나고 필동 가서 무슨 면옥이죠? 그 필동면옥이라고 있습니다. 필동면옥. 예. 예,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자님이 6년 정도 이렇게 증권부 기자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노하우들을 들으시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말씀을 책으로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처음 투자를 시작하셨을 때 실패하지 않았으면 아마 마음으로 최소한의 주식 투자라는 책을 못 썼을 거다. 그러니까 처음이 하락장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초보 투자자들이 손실을 겪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 멘탈이 흔들리는데 이럴 때 점검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요? 이럴 때 사실 지금 상승장이라서 네,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사실 그죠? 좀 오늘 촬영하는 날도 굉장히 맞아요. 잠도체 업종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종목을 뭘 잘못 고르셔서 손실 볼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실제로 좀 그러신 분들도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저의 이제 스토리랑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손실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이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지랑 주식시장의 흐름이 어떤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너무 기본적인 얘기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사실 그걸 잘 모르거든요.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었을 때가 2021년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엔 코스피가 한 3,000선을 넘었어요. 그때 당시엔 3,000이 최고점이었어요. 근데 이 최고점을 찍고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주식을 시작했으니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서 LG 이노텍이라는 이 주식을 샀었어요. 제 책에도 아마 프롤로그에 써 있을 텐데 LG라는 기업이 대기업이기도 하고 당시로는 핫했죠. 그렇죠. 당시에는 굉장히 핫했고 또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사여서 아무래도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덜컥 샀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샀을 때부터 하락장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때 2022년도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예, 맞습니다. 그 전부터 아마 2021년 가을부터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하락이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거의 1년 넘게 물타기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단순하게 이 기업이 대기업 주식이네 이름만 보고 샀던 거랑 기업이 정확하게 어떤 기업인지 잘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샀었어요. 네. 당시에는 아까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서 그때 당시엔 굉장히 유명한 주식이었으니까 나도 그런 주식을 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예요. 주변에서 이게 좋은 종목인지 좋은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네. 정확히 이 기업이 어떠고 지금 장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사려는 그리고 본인이 샀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 종목의 전방 산업이나 매크로적인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먼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초보자들이 파악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기자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이름만 보고 남들이 다 좋은 주식이라고 하고 대기업이라고 하니까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봅니까?
일단은 저는 공시를 많이 봤었습니다. 아, 공시. 예, 공시와 사업 보고서를 봤는데 사실은 사업 보고서에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다 나와 있고 매출 비중이 어떤지 다 나와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이 LG이노텍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도 매출 비중의 80%가 애플에 들어가는 부품향으로 나와 있긴 해요. 근데 20%나 10%는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그런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업 보고서를 안 보면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네네네네. 최근에 LG이노텍 주가가 좋은 게 그 10% 20%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사업 보고서를 안 보면 모르는 것들이라 그냥 기업 이름만 들으면 단순하게 LG이노텍 애플의 어떤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때부터 공시랑 사업 보고서를 보고 좀 실제로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매출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이 기업이 이 사업부를 키우고 있구나라는 것도 다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봤는데 처음에 조금 어려워도 저는 제대로 좀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애용했습니다. 최근에는 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공시나 사업 보고서 안 읽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오늘 녹화하는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가 6,939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오늘은 또 원달러 환율까지 그동안에는 주식이 좋아도 원달러 환율이 잘 내려오진 않았는데 오늘은 무려 11원 넘게 떨어지면서 1,464원까지 떨어지고 삼성전자 23만 2,500원, SK하이닉스 144만 7,000원 거의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우리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업 보고서를 본다든지 뭐 공시를 챙겨본다든지 바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작가님이 딱 정확한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정말 이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저평가 우량주를 찾아서 장기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작가님의 책에도 저평가 우량 기업을 찾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막연한 게 아니라 이 저평가 우량주를 어떻게 찾을 거냐 기준에 따르면 지금 주목해야 될 저평가 우량주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실제로 지금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평가 우량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1년 전 지금 이맘때쯤으로 돌아가 봐서 봤을 때는 주가가 거의 뭐 삼성전자 5만 원대였고요. 하이닉스는 그때 10만 원, 20만 원 그 언저리였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이 기업들은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왔던 기업들이거든요.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그리고 이 우량한 기업들을 찾으려면 사실은 이 반도체 약간 사이클이고 뭐 소비재 기업들이나 조금 더 우량한 기업들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투자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ROE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꼽는 건 ROE라는 지표이긴 합니다. 이 ROE라는 것은 이 기업이 가진 자기 자본을 얼마나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지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다고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수익이 안 나면 그거는 영업 활동을 하는 의의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잘 내는 이 ROE 지표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투자의 귀재죠. 워렌 버핏도 실제로 최근 3년간 ROE가 15% 이상인 기업을 꼽아서 투자를 하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 처음에 ROE 개념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접근하기 힘들었는데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지만 쉽게 말해서 이 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엔터사로 얘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엔터사가 4개가 있잖아요. 하이브, SM, YG, JYP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보시기에 ROE가 어떤 기업이 가장 높을 것 같으세요? ROE가 가장 높은 기업은 SM? 놀랍게도 이 4개 중에 JYP 엔터테인먼트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SM이 가장 높은 건 맞는데 왜 제가 JYP를 꼽았는지 말씀드리면 ROE가 갑자기 많이 나오면 안 되고 꾸준하게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2021년에 31% 그리고 2025년에 29% 30에서 20 거의 거기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ROE를 꾸준하게 20에서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량한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말씀해 주신 SM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20%대가 찍혔어요. 그런데 2023년, 24년에는 조금 안 좋았었어요. ROE가 한 자릿수대로 내려갔다가 작년에 아마 되게 좋았을 겁니다.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 입장에서는 ROE가 언제 개선될지 이런 거를 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주식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10%대 미만으로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봤을 때
JYP 엔터테인먼트가 20에서 30%대 ROE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이 4개 회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우량하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비교를 조금 더 뜯어보면은 이게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 같은 우연차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이미 이 아티스트를 잘 키워서 고정 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었고 이제 콘서트나 앨범이나 굿즈 판매 매출 비중은 계속 커졌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용 단에서는 그런 걸 절감하고 수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ROE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 두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도 있잖아요. 넥스지라든지 킥플립이라든지 이런 아티스트들이 나오는데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해서 빈틈이 없이, 그러니까 JYP 엔터테인먼트 아이돌이 A 아이돌이 컴백했다가 들어가면 B 아이돌이 다시 나오고 이런 체제를 잘 갖췄기 때문에 ROE를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 이런 지금 말씀드린 ROE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면 아무래도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기가 조금 수월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작가님 얘기로는 ROE를 조금 중점적으로 본다. 이게 주주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나 코카콜라, 전설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를 하는 워렌 버핏이 선호하는 기업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들을 찾는다면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텐데요. 책에 보면은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 만한 강력한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기업들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 빅테크나 아니면 글로벌 우량 기업이라고 꼽히는 기업들은 이 경제적인 해자를 확보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네. 해자라는 거는 성 주변에 구덩이를 파서 성에 못 들어오게 막는 거를 해자라고 하거든요. 경제적 해자라는 거는 다른 기업들이 이 못 들어오게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초격차의 우위를 만들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쟁 우위를 만들고 초격차의 우위를 만들었다. 그런 기업들이 경제적 해자를 확보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책에도 조금 예시를 써놨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딱 이 경제적 해자를 확보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워드랑 파워포인트, 엑셀 다 쓰시고 네네네. 만약에 내일이나 새로운 어떤 기업에서 어떤 새로운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당장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쓰던 거니까 아무래도 관성에 의해서 바꾸기 쉽지 않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꾸기 힘든 거를 전환 비용이라고 해요. 전환 비용. 자기가 어떤 쓰고 있던 거를 새로운 걸로 쓰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되게 아깝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했던 MS 오피스는 전 세계 기관, 기업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도 다 쓰고 있어요. 바꾸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셈이죠. 다른 기업들이 쉽게 침투를 못해요. 성에 해자를 팠다고 했잖아요. 네네. 다른 기업들이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단단한 성에 침입할 수 없다는 그런 거의 방증인데,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코카콜라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코스트코도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이더라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코스트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네. 이게 마트나 유통사 같은 경우는 보통 물건을 어느 정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코스트코는 제품 마진율이 한 15% 정도로 상한을 정해놓거든요. 그럼 이 기업은 과연 돈을 뭘로 버냐 했을 때 이 연회비로 돈을 벌더라고요. 이 연회비를 조금씩 올려도 멤버십이 유지가 되니까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문제는 멤버십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멤버십을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코스트코가 어떻게 경제적인 해자를 확보했냐면, 이 커클랜드 시그니처라는 PB 상품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클랜드라는 PB 제품들이 굉장히 저가에 싸고 질 좋게 나와 있어요. 뭐 생수라든지 물티슈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이 기저귀도 있고 되게 다양한 PB 상품들이 있는데, PB 브랜드를 엄청나게 육성해서 소비자군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강성 소비자층을 만들어 놓으니 멤버십 가격을 조금 올려도 갱신율이 90%에 육박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미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기업들이 빅테크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유통 기업들도 있고 소비재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들을 찾아보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상승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꾸준히 적립식 매수법과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매수하는 매수 방법,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장기 투자의 대표 주자인 S&P 500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요? 사실 그래프를 쭉 보면은 이게 V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누구나 다 그런데 사고 싶긴 해요. 저도 사실 그런 차트를 보면은 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절대 쉽지 않고 이 주가가 바닥을 칠 때는 사실은 주요 지수들을 오픈해서 보시면은 업황이랑 시장이 나빠질 때로 나빠질 상태가 바닥이지만 사실 그건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초고수 투자자분들에게도 이거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예, 바닥에서 샀다고 해도 지하실이 더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손 놓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비용,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비용이거든요. 기회 비용을 놓치는 건데 이런 비용을 어떻게 보면 절감하기 위해서는 적립식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실제로 월급이 들어오는 달 ETF나 이런 거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에 이렇게 조금씩 분할 매수를 매달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요즘에 상승장이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도 사거든요. 비용들이 주는데 방금 이 비용 말씀드린 게 조금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주식을 투자할 때 복리 효과를 누린다고 하잖아요. 네. 보통 현금을 갖고 있을 때 냅두고 있으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복리 효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만약에 지금까지 S&P 500 지수를 매달 50만 원씩 샀다고 가정했을 때 원금은 1억 5,800만 원이 모이는데 실제로 통장에 찍힌 평가액은 8억 원에 가까운 자산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복리 효과로 계속 꾸준하게 매수한 덕분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로 봤을 때 사실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이 정도로 나나 싶은데 총 수익률이 거의 400% 정도 되거든요. 적립식 매수만 해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게 있고 그리고 바닥을 잡으려면 사실 기다려야 되잖아요. 돈을 갖다가 기다려야 되는데 잘못했다가는 막 급등하는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고점에 사서 물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크고 작은 실수들이 생기는데 적립식 매수를 하면 그런 실수들을 예방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는 ETF라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우량 종목을 계속 이제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조금 그런 일희일비 마음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그리고 마음이 물론 투자가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야 투자가 맞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조금 불편한 마음을 덜고 투자를 이어나가고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게 적립식 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녹화하는 당일도 지금 신고가, 최고가 역사적으로 그 삼전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지수도 마찬가지로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자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 또 기분이 좋다가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정말 우려가 되긴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4월에는 순매도가 한 14조 7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익을 실현하는 모양새였는데 다시 이제 매수세가 붙으면서 지금 거의 7천선에 육박하는 코스피 지수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과연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IB들이 얘기하는 7천 8천을 갈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이 올 건지에 대해서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다이렉트로 7천 8천 뚫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 속도면에선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4월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1.7조 원 정도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으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그래도 펀더멘탈 자체는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펀더멘탈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 그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4월에 하락장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보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기준에선 다시 이제 코스피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지만 이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확정 짓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좀 작용을 했었고 이게 시장이 단지 나빠서 떠난다기보다는 단기적인 그런 노이즈로 좀 오른 만큼 팔았다 그런 성격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 조정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세 상승을 막을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두 빅2 기업이 사실 지수를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작년의 순이익에 비해서 올해 영업이익률이 상승이 한 600%로 예상이 되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한 400%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한간에 봤을 때는 내년도는 올해 대비해서 워낙 영업이익이 상승이 컸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이런 건 어려울 것 같고 100% 미만 상승, 물론 상승은 하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조금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랐고 반도체는 주가가 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5월이면 그래도 내년 상반기 정도의 어떤 그렇죠. 영업 활동을 끌어와서 주가에 반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넥스트 스텝을 준비는 하긴 해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기 전에 전제 조건은 반도체 상승 사이클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상승에서 정체 하락으로 가는 그 사이클의 시그널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실 고객사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메모리 반도체 쪽에 주문을 많이 넣고 있어서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 사이클이 왔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상승 사이클이 언제부터 꺾이냐고 봤을 때 보통은 고객사들이 엄청 물량을 많이 나와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갑자기 늘릴 때가 있어요. 확 늘릴 때, 공장을 많이 지을 때가. 그러니까 이제 1000만 개의 어떤 수요량이 있는데 이걸 못 채우니까 공장을 늘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 캐파 이 규모가 무리하게 증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게 공급 과잉의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부터는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익도 사실 잘 보긴 하셔야겠지만 이 두 회사랑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설비 투자를 늘리느냐 공급단에서의 변화가 어느 정도냐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고. 그래서 아까 작가님 얘기한 공시를 잘 봐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면에서 너무 분위기에 취하지만 말고 미세하게 이런 걸 정교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고 있습니다. 코스피 배당 총액이 35조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주주 환원 기록을 달성을 했고 앞으로 국내 지수에 장기 투자하면 우상향할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3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까지 의무화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럴 때 투자하면 딱 좋을 어떻게 보면 초보 투자자들에게 권할 만한 어떤 무슨 ETF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 증시 상황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게 괜찮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세계도 쭉 설명을 했지만 국내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진 적은 사실 얼마 전이에요. 네, 그렇죠. 네,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박스핀이 이런 좀 오명이 붙었어요. 네네. 주주 환원율도 낮고 지배 구조도 불투명하고 쪼개기 상장도 번복했는데 근데 이제는 확실히 달라진 게 보이는 게 정부에서도 증시 부양 정책 의지도 강하게 보였고 기업들도 스스로 공시를 통해서 기업 가치 제고 방안들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약간 시선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코스피, 코스닥 뭐 이 두 시장 모두 좋게 보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좀 담고 있는 코스피 시장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코스피 시장을 따라가는 ETF인 이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 이런 ETF를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해서 수익을 내는 패시브 ETF 상품입니다. 용어를 하나하나씩 설명해드리면 코스피 200 지수는요. 코스피에 상장된 시장 대표성 그리고 유동성을 띠는 200개 기업을 우량 기업을 담아서 만들어낸 지수고 거의 코스피 지상을 따라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시브 ETF 같은 경우는 지수만큼 따라가서 이익을 내는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덱스 ETF, 타이거 ETF 둘 다 패시브 ETF로 코스피 시장 전체를 따라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TF를 사실 투자하는 거는 이유가 명확하죠.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그냥 어떤 시드가 있어서 확 넣기보다는 매달 어느 정도 가용 현금 하에서 투자할 수 있는 만큼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마음 편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고 ETF를 활용하는 게 개별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확실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 같은 ETF를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이제 이렇게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에는 단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빅2 기업을 포함해서 코스피 200 안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이렇게 뭔가 종목으로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내가 오롯이 좀 챙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해볼 만한 ETF, 반도체 업종의 섹터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해볼 만한 ETF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ETF를 조금 여러 개가 있잖아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ETF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대표 이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들을 담고 있고 국내 소부장 업체들도 담고 있는 이 코덱스 반도체 ETF가 있어요. 코덱스 반도체 ETF. 네, 이 ETF 같은 경우는 국내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20개 종목을 담은 ETF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비중이 50%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같은 우량한 소부장 기업들을 이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모아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취재하면서 조금 특이했던 ETF 중에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면 반도체도 공정별로 전공정과 후공정이 나뉘거든요. 네네네.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전공정이라는 거는 이 반도체의 회로를 그리는 작업이고 후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칩을 자르고 뭐 테스트하고 포장하고 이런 걸 후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정하고 후공정을 따로 투자하는 ETF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처음 출시됐을 때 되게 놀랐는데 이게 솔 반도체 전공정 ETF 그리고 솔 반도체 후공정 ETF가 있어요. 이 두 ETF 같은 경우는 전공정 업체들을 모아놓고 후공정 업체들을 모아놓고 있어서 이게 또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전공정이 조금 더 주목받을 때가 있고 후공정이 주목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조금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게 좀 특이한 ETF라고 생각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예금에서 ETF로 이제 돈이 옮겨지는 머니 무브가 일어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전통적인 패시브 ETF에서 액티브 ETF로 또 자금이 되고 최근에는 또 유입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수 ETF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싶은 투자자분들 ETF는 투자하고 싶은데 이 패시브 ETF보다 조금 뭔가 지수를 더 초과하는 이런 수익을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해보면 좋을 만한 액티브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네네네. 패시브 ETF도 말씀드렸고 액티브 ETF 이렇게 두 개 말씀드리고 차이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네네.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패시브 ETF는 이름 그대로 어떤 특정한 기초 지수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ETF예요. 네. 어떤 기초 지수가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건데 반면 액티브 ETF는 이 기초 지수가 있으면 이 기초 지수의 성과를 뛰어넘는 걸 목표로 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조금 재량을 발휘해서 구성 종목이나 비중을 변경해 나가는 네네. 그런 ETF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적극적인 개입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운용사나 혹은 매니저의 스타일이 조금 더 잘 들어가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같이 시장 변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네. 이런 시장 변화가 빠른 시기에는 이 액티브 ETF가 이 시장을 잘 따라가니까 그런 거에서는 되게 매력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수익률이 사실 목표로 하는 그 지수보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매니저의 리서치 비용이 있어서 수수료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액티브 ETF를 만약에 고르신다면 그 운용사 스타일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살펴보고 보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S&P 500 지수 아시잖아요. 이제 네네. 미국 대표 지수인데 S&P 500 지수를 이제 추종해서 만들어지는 ETF 상품 중에는 패시브 ETF 상품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냥 S&P 500을 잘 따라가는 게 맞는데 그 S&P 500 지수를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내는 액티브 ETF가 있는데 바로 코덱스 미국 S&P 500 액티브 ETF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S&P 500을 넘어서 조금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목표로 만들어진 ETF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S&P 500을 투자하고 싶다. 근데 나는 조금 더 엣지 있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인데 삼성자산 운용 스타일이 조금 본인의 투자 성향과 이런 게 맞다고 보시면 이 ETF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거 외에도 특정 섹터, 바이오, 반도체 이런 섹터들을 따라가는 액티브 ETF도 있고요. 또 채권 ETF, 원자재 ETF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액티브 ETF는 사실 MTS나 HTS의 액티브라고 치면은 나오거든요. 어떤 상품들이 액티브로 구성되는지 나오니까 그 액티브 ETF를 보시고 실제로 운용사가 어떤 운용사인지 그리고 이 편입한 종목의 특징 그리고 비중들도 보면서 이 운용 전략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를 파악하시고 나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책에서 225페이지에 액티브와 패시브 ETF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이 자세하게 이게 책에 적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문을 하려고 이 질문을 뽑은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AI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투자 계획을 연일 발표를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자본 지출의 부담으로 AI 버블 우려가 커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인 코스트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AI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당장에 엄청난 수익을 내지 않았을 때 이 자본 지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같은 상황에서도 확실한 수익을 내고 싶다면 투자자분들이 어떤 ETF를 주목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은 지금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고 언제든지 뭐 버블이 꺼질 수 있다. 앞서 계속 질문해 주신 것처럼 너무 주가가 다 높다. 네네. 이렇게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뭔가 확실한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상품은 뭐 금융투자 상품에는 사실 그런 확실한 그렇죠. 수익 그런 건 없긴 해요. 100%라는 건 없죠. 네, 그런 상품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수익성만 쫓기보다는 안정성, 성장성 이런 것들을 다 고루 갖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ETF를 고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ETF가 있지만 진짜 나는 AI 버블이 좀 걱정된다. 어떤 개별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는 ETF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편하게 주요국 증시 지수를 추종한 ETF나 아니면 채권을 혼합한 그런 상품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요국 증시를 따라가는 ETF 되게 많죠. 미국 시장에 상장된 스파이나 QQQ 이런 ETF들이 사실은 대표적인데 국내 증시에도 그런 ETF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내 증시에도 그런 ETF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뭐 코액트 이거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나온 건데 코액트 미국 나스닥 성장기업 액티브 ETF 이런 ETF 같은 경우가 있는데 나스닥 지수를 넘어서 그 안에서 성장기업들을 조금 더 담아서 움직이는 ETF인데 이런 ETF를 활용해서 조금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만약에 미국 증시에 뭐 버블이 너무 많이 낀 것 같다 좀 생각하시면 다른 나라 증시에도 투자하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ETF도 있는데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나 코덱스 일본 토픽스 100 같은 ETF를 골라서 너무 빅테크에 시선이 쏠릴 것 같다. 그러면은 다른 주요국 증시의 ETF에 투자해서 약간의 해지하는 모습을 보이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책에 보면은 214페이지에 워렌 버핏도 극찬한 ETF. 근데 결국은 워렌 버핏이 유언으로 얘기했던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주식 그러면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 자본 소득에만 집중을 하는 패턴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배당 ETF, 특히 분배금을 과감하게 이렇게 주는 커버드 콜 상품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환율이 어쨌든 오늘은 조금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400원 중반 이상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높은 시점에 뭐 슈드나 제피 같은 해외 상장 ETF는 다소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월배당 ETF 그걸 대신해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월배당 ETF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꽤나 좋은 ETF들이 있다고 책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월배당 상품을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신 상품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네. 커버드콜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네네. 거예요. 이 커버드콜이라는 게 사실 배당 투자자들 사이에서 뭐 이미 다 아시는 상품이지만 조금 원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네. 쉽게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커버드콜 ETF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네네. 월배당이랑 고배당 상품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커버드콜은 기초자산인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 콜옵션을 팔아서 추가적인 수익을 챙기는 프리미엄을 챙기는 건데 조금 내용이 어려우실 텐데 지금은 지수나 어떤 주가가 오르니까 상관없을 텐데 만약에 주가가 횡보하거나 천천히 상승하는 경우 혹은 하락장에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손실을 방어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아까 콜옵션이라는 것을 팔아서 프리미엄을 챙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의 보전금을 그 콜옵션을 팔아서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커버드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횡보장이나 조금 하락할 때 콜옵션을 팔아서 프리미엄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가진 ETF가 바로 이 커버드콜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커버드콜 ETF는 사실 공격적인 수익을 내기보다는 안정적인 어떤 현금 흐름 그리고 어떤 주가 방어 전략으로 쓰는 ETF인데 지금 장에선 좀 맞지 않냐고 하시지만 포트폴리오에서는 사실은 이런 전략을 가진 ETF는 갖고는 있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제 주식시장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ETF들을 정식으로 쭉 갖고 계시다가 하락장 때는 사실은 안전한 약간 대피처로 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커버드콜 ETF도 주목하시는 게 좋은데 몇 가지 조금 커버드콜 ETF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는 국내 주식형으로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 요거를 조금 주목해 볼 만해요. 요거는 이제 국내에 있는 고배당주 그리고 배당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해서 추가 중인 수익을 이제 추구하는 상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배당도 조금 주다 보니까 그래도 꽤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편이어서 뭐 4050 혹은 은퇴를 앞두신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상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빅테크 탑10 타겟 커버드콜 이름이 복잡한데 네네네. 미국 테크 탑10이잖아요. 미국 빅테크 10개 종목을 담고 그거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나중에 변동성이 커진다 하면은 콜옵션을 매도해서 조금 손실을 보전하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ETF들은 사실 커버드콜 전략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ETF 상품이고 이제 월배당 혹은 고배당 ETF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통 월배당 ETF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퇴직을 앞두시거나 혹은 모이신 자산들이 시드를 많이 모으신 분들이 찾는 ETF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ETF에 넣으시고 그 배당을 받아서 생활을 하신다거나 재투자하신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이제 월배당이나 고배당 ETF를 활용하실 텐데 이 월배당이랑 고배당 ETF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꼭 현금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요. 네네. 그래서 이 월배당 ETF, 고배당 ETF 딱 두 개 정도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최근에 금융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국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에도 앞장서면서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은행이랑 이 금융주를 담은 대표적인 ETF 중에서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가 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주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증권주들도 많은데 최근에 은행주들이 굉장히 주주환원에 앞장서면서 배당 성향이 높아졌는데 이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같은 경우는 그런 장점을 모두 잡을 수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고배당 기업 금융주뿐만 아니라 다른 고배당 기업들을 같이 투자하고 싶다면 이 하나다산용에서 나온 플러스 고배당주 ETF도 주목해 볼 만해요. 여기에는 NH투자증권이나 DB손해보험 같은 고배당 금융사들도 들어있지만 현대차나 기아, LX 인터내셔널 같은 주가 상승을 노리면서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이 ETF들도 주목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분들은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커버드 콜 액티브 대표적으로 얘기하셨던 게 이제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 얘기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커버드 콜 상품들을 조금 가져가시면 좀 좋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노후 준비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30대 젊은 직장인 분들 요즘은 뭐 30대 때부터 벌써 노후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목돈 1억 원을 노후에 한 10억 원으로 불리고 싶다. 그러면 뭐 이제 아마 거의 한 20-30년 이상 투자를 하셔야 될 건데 절세 계좌를 이용해서 1억 원을 한 10억까지 노후 자금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어떤 상품들을 담는 것이 좋을까요? 국내 절세 계좌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절세 계좌라고 하면은 ISA, IRP, 연금 저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물론 이 상품들을 다 하고 있지만 30대 젊은 직장인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I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이 ISA에는 펀드, 그리고 ETF, 주식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담고 네네.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예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예를 들어서 배당을 받거나 수익을 내면 15.4%의 세금을 떼서 수익을 챙기게 돼요. 그런데 ISA에서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제 혜택을 사실은 처음에는 젊은 직장인 분들이 뭐 어차피 조금 투자액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 세제 혜택 크게 뭐 별 나한테는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네, 뭐 그렇게 이러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적립식 매수로 계속 매수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시드가 갑자기 커지는 게 네네네. 보이시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세금을 신경을 쓰실 텐데 일반 계좌로 만약에 투자를 계속 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15.4%를 계속 네네. 떼가신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ISA 계좌를 파셔서 이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럼 어떤 거를 넣어야 되냐? 사실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를 넣어야 되냐 궁금하실 텐데 처음 만약에 ISA 계좌를 파시고 처음 주식을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을 넣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덱스 나스닥 100 혹은 타이거 미국 S&P 같이 국내에 상장돼 있는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 15.4% 세금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ISA에 투자를 한다면 여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젊을 때부터 조금 습관을 잘 들여라. 이거는 이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성공을 위해서 가장 새겨 들어야 할 조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께서도 이제 세제 혜택이라는 걸 신경을 쓰시고 이 I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의 맨 뒷부분에 보면은 270페이지쯤에 있는데 퇴직연금 활용해서 자산 굴리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ISA와 연금 계좌를 활용을 해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식도 이야기해 주시고 과세 이연을 통해서 복리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이건 이제 ISA랑 연금 계좌를 연결시키는 거라고 일단은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ISA는요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3년마다 갱신해서 목돈을 불리는 건데 근데 이제 만기가 됐을 때 이거를 갱신하거나 혹은 얘를 퇴직연금으로 이제 옮길 수가 있어요. 네네. 이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수 있는데 이때 연금저축이나 IRP로 연금 계좌로 옮기게 되면 10%의 추가 세제 혜택이 부과가 됩니다. IRP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연간 한 9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보너스로 이제 붙게 되는데 ISA 만기 자금을 넣게 되면 최대 300만 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과세를 이연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넘어오는 목돈은 다시 연금저축에 추가가 되고 나중에 수십 년 동안 이제 목돈을 불려온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게 될 텐데 그거는 그 전까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니까 복리 효과는 더 추가적으로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ISA에 있는 만기 자금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세제 혜택도 되고 그 수익에 대한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은퇴 직전까지 목돈을 조금 더 불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기성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집 하나 잘 사가지고 그 집값이 올라서 노후 준비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집을 사서 뭔가 노후 준비를 하는 거는 좀 쉽지 않고 지금 우리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퇴직연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노후 자산을 노후 준비를 하는 이런 방법은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 준비를 못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은퇴를 하는 분들의 평균 뭐 물론 퇴직금 많이 받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은 뭐 1, 2억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이 퇴직금 1억 정도를 들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4050, 5060들이 이 절세 계좌를 통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제안해 주실 수 있다면은 퇴직금 1억 갖고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거? 현장에서 뵙는 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끝내시고 은퇴 시점에 퇴직금을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이런 것들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 또 심지어 증권 쪽에 계신 분들도 갑자기 퇴직을 하셔서 그 퇴직금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아직 조금 뭐 그 시점이 남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나 그런 거를 취재하면서 배웠던 것과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잘 운용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4050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억 단위의 투자 금액이 있으시니까 이거를 절대 잃지 말으셔야 되고 이거를 IRP나 혹은 연금저축 계좌에 담아서 과세 이연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과세 이연이라는 그런 장점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실 때 보수적으로 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책에도 써 있긴 한데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로 공격, 안정, 보수 이렇게 세 개로 조금 간단하게 놨는데 4050 분들에게는 조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 포트폴리오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말씀드리면 이 국내외 주식자산에는 한 25% 정도, 채권, ETF 혹은 배당형 상품의 35%, 그리고 현금이나 예적금의 30%, 금이나 은 등 대체자산의 10%인데 제가 왜 현금이나 예적금의 30%를 넣느냐고 했을 때 이제 이때 40, 50대 정도 됐을 때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으시잖아요. 네네. 병원에 가거나 좀 비상자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부 현금이 필요한데 조금 그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현금 비중을 높였고 그리고 ETF 중에서 채권이나 배당 상품에
조금 포션을 높였는데 이 이유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4050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하셨거나 혹은 은퇴 시점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채권이나 배당 상품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허버드콜 ETF도 좋고 고배당 상품들도 좋고 채권 ETF도 좋습니다. 그런 상품들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고 주식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일반 개별 종목을 하시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덱스 미국 S&P 500 액티브 같은 좀 이렇게 주요국 증시를 따라가는 ETF에 좀 우량한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진짜 잃지 않는 투자 를 하시는 게 좋고 IRP나 연금계좌 통해서 절세 혜택도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4050한테는 중요하다. IRP 퇴직연금 아까 활용법 책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IRP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그 30%는 주식만 투자하는 이런 주식형 상품을 담을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0%는 꼭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여기에는 어떤 종목들을 좀 집어넣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 30%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꼭 30% 이상이죠. 이상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내가 일일이 지시를 하지 않아도 이제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그 돈을 알아서 굴리는 그게 바로 디폴트 옵션인데 보통 디폴트 옵션으로 채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전 디폴트 옵션 되게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IRP에 투자하고 있는 게 공격형 주식형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면 디폴트 옵션을 좀 저위험, 초저위험 이런 상품으로 해서 그래도 예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난 이것보다 조금 더 수익률을 조금 이 30% 안전자산에서 추가하고 싶다면 채권형 펀드나 TDF 같은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품 외에도 뭐 만기 매칭형 ETF 뭐 아니면 금리 연동형 파킹 ETF 혹은 채권 혼합형 ETF를 활용해서 이 100% 담아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ETF들을 활용해서 이 안전자산에 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가져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채권 혼합형이나 TDF 같은 거를 30% 안에 담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투자와 ETF 또 국내 장이든 해외 장이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처음에 입문서로 읽기가 딱 좋은 최소한의 주식 투자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매일경제신문사에 지금 증권부 기자로 일하시는 홍순빈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티풀 구독자 여러분들께 투자를 하시면서 좀 어떤 방향을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증권 쪽을 많이 취재를 하다 보면은 상승장에서 주식을 시작한 분, 하락장에서 시작한 분, 이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애널리스트 분들도 똑같고 매니저 분들도 똑같아요. 상승장에서 뭔가 주식을 처음 접하면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그렇죠. 그런 뷰가 생기고 저같이 하락장에 시작하면 조금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렇게 좀 이게 되게 특이하게 여의도 정설처럼 퍼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희망적이고 공격적이고 조금 수익을 조금 더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주식 투자에서 사실 꿈과 희망이 없는 곳은 아니잖아요. 꿈과 희망이 있어야 주식시장이 굴러가는데 조금 안정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예, 아무래도 투자를 시작할 때는 언제나 원금 손실 리스크도 있고 예기치 못한 위험도 도사리니만큼 조금 안정적인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보셔야 하는 게 주식 투자의 기본은 항상 좀 키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책 쓴 이유도 상승 잠임에도 기본은 꼭 지키자. 그래서 사업 보고서 공시 보는 방법, 국내 증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시냐는 마음에서 책을 썼고 실제로 저도 그런 걸 지키고 투자를 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게 좀 투자를 하실 때 기본을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추가적인 수익을 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좀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홍순빈 작가님 모시고 ETF 그리고 주식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